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이명덕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7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국민의회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혜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장영국 의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며칠 후면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7년이 됩니다. 304명의 목숨을 잃은 이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대참사는 처음은 아닙니다. 94년의 성수대교 붕괴, 95년의 상품백화점 붕괴, 2014년의 판교 공연장 황풍기 붕괴 사고에 이어 세월호 참사까지
이 사고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토론회는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 활동과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대형 인명사고 등을 조사하는 경기도형 공적사고조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인재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일어난 사고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적사고조사위원회 도입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방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광역위원협의회 대표이고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이끌림을 통해서 이끌림에 오신 많은 우리 경기도민분들 이렇게 정책 토론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책 토론회가 이렇게 활발히 진행을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정책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민원이나 관심사항 그리고 상임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책들을 끄집어내고 이 정책을 통해서 지방기관과의 관계의 소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다시 상임위로 내려보내는 이런 역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까지는 우리 정책 사업이 되는 이런 과정들의 초안 단계지만 이 정책 토론회가 활성화되다 보니 좋은 점도 많고 우리 당 정책에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끌림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을 이런 이끌림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그 정책 토론의 주제가 공적 사고에 대한 공적 사고 조사에 대한 부분이라 무엇보다도 뜻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 4월은 우리 무엇보다 4.16이죠. 우리 세월호에 좀 희생당한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한 달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무엇보다도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또 시기가 또 이번 달이라 무엇보다 그 달에 이런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를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의 틀이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이 빨랐죠. 경제성이 빠르다 보니까 노동이나 이런 경제에 대한 것만 했지 안전에 대한 거나 노동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는 노동과 안전도 추구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중앙정부 하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의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우리 좌장을 맡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방재열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좋은 안이 나와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경기도의 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 집행기구죠. 집행기관인 우리 경기도에 우리 윤정근 우리 정무수석님이 또 직접 이렇게 와셔서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걸 또 주관해 주시는 경기도에 또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기에 우리 문경희 부회장님 또 와 계시네. 좀 전에 안 보였는데 우리 부회장님이 또 급하게 또 오셨네요. 또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님도 오시고 우리 보건복지 부위원장님 두 분 다 와 계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상당히 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조절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오늘서부터 저희 경기도에 4월 회기인데요. 이 회기 동안에
우리가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부의장 문경희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정책 토론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제가 공적조사위원회의 의의 및 경기도 공적사고조사위원회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라는 정말 막중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시기에 더 관심이 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자장을 맡아서 이 토론회를 이끌어 가실 분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방재율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고, 또 그 전에 우리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으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최창희 교육위원님께서 또 함께 토론을 맡아주시고, 또 여기 법률 전문가시죠. 법률 전문가이신 오영신, 바꿨군요. 우리 법률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기도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4.16 그 아픈 그 기억이 벌써 7년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배지를 달면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때의 약속이 어떤 그 공적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근원을 잘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달라는 그 4.16 아픈 그 기억들, 그리고 그들을 보낸 부모들이 아직도 진실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아픔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토론회를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 또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정책들, 또 조례들 나오기를 기대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무수석 윤종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세월호 7주기를 며칠 앞두고 우리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아주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또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초고속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근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불감증 이런 것이 사회에 너무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생각만 하면 이제 마음 아픈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4월 한 달 세월호에 희생됐던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제 세월호 길을 한 달 동안 이렇게 개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아픔을 줬던 사고였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도 세월호 진상규명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이제 국정 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누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지,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누구보다 강한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난제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영국의 사례도 이렇게 발표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미완의 과제로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는, 국민이 없는 이런 나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구하는 그런 대동세상을 만드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들이 많이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내빈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회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은 앞 토론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영국 공적조사위원회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을 역임하셨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유연성 여부도 연구하시는 등 국가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하신 발제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여예 오영신 대표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하신 행복한 미래 교육포럼 최창의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정지혜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성은빈 정책지원팀장님이십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신 분들로 모셨습니다. 다만 공직자인 토론자들께서는 간단한 현직만을 소개한 부분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는 주제 발표에 이어 네 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예 오영신 대표 변호사님 주제 발표 부탁드립니다. 앞 토론석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제 발표를 맡은 오영신 변호사입니다. 아까 이제 축사하시는데 너무 세월호 사건 이제 7년 지났죠. 근데 너무 큰 문제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대형 참사든 어떤 헬스케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문제나 원인을 충분히 정리하고 왜 다시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찰하지 못하고 바쁘게 이제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넘어가 버리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이미 이제 세월호나 가습기 관련해서 그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공적조사위원회가 지금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적 3사 위원회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비유를 하자면 상설특검 같은 거겠죠. 상설특검법이 지금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설적으로 이런 그 공적조사위원회를 발동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요건이 해당됐을 때 그 공적조사위원회가 발동이 돼서 그 뭐 대형 참사든 문제가 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가 그 연구를 했었고요. 오늘 이번 조례안이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게 공적조사위원회라는 게 이제 낯설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시작되는 건데요. 지금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이 공적조사위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에 이제 광우병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과연 이제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 그걸 먹게 되면 광우병이 걸리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 광우병은 되게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명 정도의 사람이 광우병에 걸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거치면서 제가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광우병이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광우병이 뭔지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에서 BSE 인콰이어리라고 해서 광우병에 관해서 공적 조사에 열리고 그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구글에서 리서치를 했더니 나오는 겁니다. 서칭을 했더니. 그래서 그걸 봤더니 왜 광우병이 발병을 했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고 왜 영국 정부가 광우병이 발병했을 때 그걸 조기에 대처를 하지 못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5,000페이지 가까운 그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일종의 백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보고 이게 선진국이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유학을 중국으로 할까 하다가 영국으로 바꿨습니다. 야,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국으로 바꿨는데 그때 과정에서 이제 가서 이제 실제 그 제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고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이거를 조례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까지 이뤄서 저희 영광스럽게 이 발제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뭐 이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세월호 조사위가 생기기 전에는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러면 이 지금 세월호 조사위가 생겼는데 왜 우리가 지금 미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호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공적 조사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관심 가졌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우리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지, 또는 이렇게 특별법 형태로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시도하는 것처럼 조례 형태로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범위에서 가능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좀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각종 사고와 현실, 그리고 공적조사위원회의 필요성, 그 다음에 영국 공적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공기도 공적조사위원회의 조례안,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제언. 여러분 뭐 이게 장세한 내용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풍백화점 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995년 6월 29일 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는데 그때 501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고였죠. 그리고 서초동의 삼풍백화점 자리가 한동안 폐허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녔었는데 밤에는 그 앞을 지나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귀신 나올까봐 그런 자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크로비스타 들어서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삼풍백화점 사고가 왜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일어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정비했고
뭐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리서치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유일한 자료가 위키피디아에서 삼풍백화점 사고 치면은 조금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좀 더 나가면은 그 당시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간한 수사 백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우리가 삼풍백화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전부입니다. 이제 엄청난 사고를 겪었고 삼풍백화점 이전과 이후가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과연 왜 이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건 사실은 제대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그 대안을 변화했다고 하는데 뭘 변화했는지조차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만 판교에서 황풍구가 붕괴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뭐 2014년도 10월 17일 날 발생했었죠. 그래가지고 16분이 돌아가셨고 부상자가 11명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뭐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삼풍 사건은 1995년이었고 판교 황풍구는 2014년이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해봤더니 삼풍 때와 판교 때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판교 황풍구 사고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왜 발생했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다시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정리되어 있거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기사 정도가 주된 자료들이고 그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별적으로 그 여러 논의는 있었지만 이게 정리되어 있고 분석적으로 체계화된 종합된 자료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사고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엘리트 체육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그 뭐라나요 코치에 의해서 뭐 주로 이제 여자 선수들이었습니다만은 성추행이라든지 강제추행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 코치가 나쁜 놈이야 라고 해서 감옥에 넣었죠.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엘리트 체육에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우리가 지금 엘리트 체육에서 키워내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는 이제 언론의 관심이 지나가니까 잊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히 천착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도화시키자. 이게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과 사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뭔가는 했습니다. 제도도 엄격하게 바꾸고 뭐 이렇게 이제 법률도 안전규칙도 안전 법률도 바꾸고 뭐 저 문제된 사람도 처벌하고 비난하고 다 했죠. 그런데 끝나고 났을 때 조금 뭔가 변하긴 했죠.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했지? 어떤 게 변화했지? 여기에 대해서는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삼풍백화점 있기 전에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삼풍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할까? 이제 그게 제가 가지는 어떤 고민점이고 거기서 지금 찾고 있는 게 이제 영국의 그 공적조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만은 뭐 기본적 안전사항에 대한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이 원인, 문제점 분석, 그래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발 방식 마련하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했던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삼풍백화점의 사고의 경우에도 그 남아있는 자료가 위키피디어에 설명하고 그 검찰청에서 발간한 수사백서밖에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수사백서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을 처벌했는가에 관한 것이지, 사실은 이 문제가 그 어떻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이게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과도하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규제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이거는 갑자기 극단적으로 형벌을 높인다든지 뭐 모든 걸 다 금지시킨다든지 소방 그 어떤 규율을 아주 엄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비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불행한 역사, 우리가 좀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 수치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도. 그래서 이런 불행한 역사,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역사에 대해서 기록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적조사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뭐 경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그 선도적인 위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작되면 국회에서도 곧 따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적조사위원회가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사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사고들이 탐욕스럽거나 부주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시스템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 공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세월호와 가습기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이게 공적조사위원회입니다. 사실 근데 그 영국하고 좀 다른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 진상규명위원회 형태로 많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에 대해서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박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어떤 활동들이 이제 뭐 여기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참사나 세월호 그 사건에서의 조사위원회는 어떤 중립성, 뭐 전문성, 독립성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진상규명위원회 형태 공적조사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공무원회에서 주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 자체에 가지는 어떤 전문성이나 중립성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좀 특이한 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해서 원전에 요새 논란도 되고 있죠. 그런데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해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전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있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의미 있는 위원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그 공적조사위원회 형태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고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가진 어떤 취약점들이 있었고, 이 취약점들에 대해서 영국의 제도를 좀 보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그리고 상설조례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 이게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됩니다만은,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게 확보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적조사위원회가 활동할 때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공개 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수렴하고 절차의 공개에 관한 투명성은 우리 사회가 그 신뢰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좀 우리 사회가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이 공적조사위원회에서 과연 결론이 나왔을 때 이거를 신뢰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불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공적조사위에서 활동을 하고 활동하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어떤 사회적 그 신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리 이제 이런 게 전제가 돼야지 이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건 같이 병행돼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점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노출이 되고, 구성해서 서로 그 토론을 해서 의견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그 시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라는 게 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사안에서 공적조사위원회를 하는지 이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국에서는 그 공적조사위원회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Inquiry Act라고 해서 2005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만들어진 그 법에 따라서 공적조사위원회가 열리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한 공적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혈액이 오염돼서 이 오염된 혈액으로 인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2,0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공적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 런던에 그ren펠 타워라고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외벽에 그 잘 타는 연소재를 쓰는 바람에 그때 뭐 엄청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거에 관해서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주로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이고요. 그 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제 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모 아이가 다수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이게 왜 그랬지? 라고 해서 공적조사회가 열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게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많이 있다라는 정보야에서 참전을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공적조사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의 정보기관이 간타나모 기지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테러리스트라고 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문을 하는데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조사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영국 공적조사위원회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형 인명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월호 같은 사건들이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ren펠 타워에서 불타 죽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뭐 이런 사안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각한 위생이나 안전 관련된 사안들, 오염된 혈액을 맞고 뭐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든지, 어떤 병원에서 뭐 산모하고 애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보건 의료와 관련된 그런 사안에서 많이 열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제도적인 결함에 의해서 아까 뭐가 있었죠? 뭐 아까 이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뭐 비밀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비밀 경찰 조사위원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법이 지켜져야 되는데 어떤 규율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 뭐 하기도 하고요. 기타 이제 그 심각한 사회적 관심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광범위하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는 대형 참사만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참사, 그 다음에 헬스케어 문제, 보건의료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형 참사만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적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불명료하고 논란이 되는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정립한다. 두 번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안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는다. 세 번째, 여러 가지 관점과 문제들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해결의 기회를 가진다. 그 다음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사회 일반이 공적으로 신뢰를 하게 된다. 이런 공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법적인 책임, 그리고 도덕적으로 누가 비난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하고 비난을 함으로써 응징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적 의제, 그리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결국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조사위원회가 가지는 어떤 기능과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조사위원회 그 법의 내용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적조사위원회 법이 있고요. 상설법이 있고, 이 법을 의해서 이제 조사위를 출범하는 것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미니스터, 어떤 해당 파트의 미니스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관련해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사위를 출범하자라고 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동해서 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 위원장의 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언자를 두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그 사안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core participant라고 해서 핵심 참여인으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돌아가게 되는 구조. 이렇게 이제 위원회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이, 장관이 위원회를 이제 위원장을 선임을 할 때 통상은 은퇴한 판사, 은퇴한 뭐 대법관 출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중립적인 성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위원장의 주관하에서 위원들이 패널이 구성이 됩니다. 그 패널들은 그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요 참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 유족일 수도 있고, 관련 단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의 그ren펠 타워 같은 경우는 그ren펠 타워에 공사를 했던 업체도 참여인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ren펠 타워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비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공사를 잘못했잖아. 라고 그 사람도 참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 조사한 공적조사위원회에서 한 레포트를 발간하게 돼 있고, 백서죠. 그 발간한 백서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영국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서로 이렇게 노동당과 보수당이 서로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이런 걸 디베이트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제도로 고착이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영국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사 보고서에서 비난을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병환이나 이쪽 세월호 운영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너희들한테 우리가 비난을 할 거야, 할 것 같아 라고 미리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그쪽 비난을 당할 사람들이 방어할 기회,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 사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제도를 토대로 해서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이 보건위원회인가요? 예, 거기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대형 인명사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공적 관심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적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규정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적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그 밖에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여 경기도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관심의 대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고조사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나 자료 등의 수집 분석을 통해서 원인 구명을 하고 보고 작성을 하고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 공고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적사고위원회 설치는
뭐 말씀 드린 것처럼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둘 이상의 시군에 발생해서 뭐 시장구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사고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경기도 의회에서 일반 의결 종족수로 사고조사를 의결한 경우,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는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그 재벌강제령 공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정책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천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고조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로 구성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조입니다. 5조에 보면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상정을 해야 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논란이 여전히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법관들이 아무래도 좀 중립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8조를 보시면은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사고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고, 해촉사회 그 조례에 의한 해촉사회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원을 해촉할 수 없도록 그런 어떤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보의 공개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16조를 보시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고조사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서 투명 활동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예상은 물론 뒀죠. 사생활 침해할 우려라든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런 걸 두고 있는데, 이건 아마 최소한으로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개하는 것이 이 조사위원회의 기본적인 특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조에서는 현장조사, 20조는 청문회, 그 다음 21조에서는 사고조사 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항을 보시면 30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해서, 그러니까 완료한 날로부터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제출이 되면 의회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그 토론이 있을 것이고, 토론을 통해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언을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미 국가 단위에 사고 있는데, 오늘 논의는 이제 경기도에서 조례 방식으로 공적 사고 조사위원회를 왜 도입해야 되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꼭 필요한가? 그래서 이 꼭 필요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조사위원회, 공적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형 참사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조치는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형사처벌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은 부족하다. 이게 이제 현실이고, 그래서 어떤 그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공적조사위원회가 상설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이제 오늘 토론자들께서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주로 과연 이게 그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로 이게 만들어져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뒤에 제가 그 다음번에서 얘기할 전제 조건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제가 그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위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이 경기도의 관계기관들의, 그리고 경기도 도민들의 협조에 기반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례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강제 조치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협조, 기관 간의 서로 그 정보의 공유,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민족 소양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도입했을 때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문제는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영국하고는 좀 우리가 상황이 달라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경기도인가? 물론 이제 국가 단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 조사에서 보듯이 국가 단위는 정쟁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도 지역인 경기도에서 모험적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 정도면 인적 자원이나 역량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적조사위원회를 너무 아까 처음에 소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지역적 과제를 지역에서의 고질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 뭐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고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상당히 조례로서 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공적조사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국에서도 대형 참사, 그 다음에 그 보건의료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사 이런 다양한 파트에서 공적조사에 열리고 있는데 만일 그 뭐 범위를 뭐 제안을 드리자면 너무 크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에 좀 국한해서 일단 스타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메르스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그때 보건의료 쪽 파트에서는 상당히 협력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만일 보건의료 관련돼서 이 경기도 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적조사위원회 열려가지고 백서도 발간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재발방책을 마련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협조도 충분할 것이고 크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뭐 이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국가 단위에서는 큰 제도를 이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일종의 그 뭐 조정 내지는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경기도 쪽 그 토론자께서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조건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오늘 발제자로서 역할은 이 조례안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옳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어떤 점이 만일 공적조사위원회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조건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영국 제도의 시사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첫 번째, 위원회 구성이 중립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월호 제1차 세월호 조사위원회에서 보듯이 위원회 구성이 여야 정쟁으로 그러니까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추천하고 하다 보니까 정쟁하다 끝나버렸습니다.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도 의회에 맡겨놨더니 서로 정쟁을 하고 끝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물론 공적조사위원회는 기능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공공기관 내지는 좋은 기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해서 권력을 분할하고 있고 이 공적조사위원회는 결국은 그 의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공고를 하는 어드바이저리 바디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런데 기존의 의회에서 했을 때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생겨난 제도가 이 공적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럼 그런 그 아이디어 차관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가능하면 은퇴한 법관 출신으로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장님 이런 분들도 충분히 중립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당색을 띠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진 거부감이 있어서 은퇴한 법관 이런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들도 그 사건과 직접적인 인터레스트가 없는 이해관계 없는 분들로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패널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전문성이 있어야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그리고 그 위원들의 전문성,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위원회 활동이 독립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이 그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세월호 조사에서 보듯이 그 국가에서 관여를 해서 예산을 안 줘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해가 가능하다면은 제대로 된 어떤 조사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게 그 또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조사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그 가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홈페이지에 구글에 아까 말씀 그랜펠 타워 인콰이어리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참사 위원회 한번 쳐보시고 이 두 개의 사이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그랜펠 타워 인콰이어리에서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참사위원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개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심하면은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안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신뢰를 얻을 것인가? 공적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과연 믿어줄 것인가? 그 관건은 결국 과정의 투명한 공개. 물론 이제 그 사적인 어떤 명예훼손하는 건 조심해야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을 많이 둬서 그 사람들한테 영국처럼 정보를 다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 그리고 비난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리 너는 비난 받을 것 같아. 너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해봐. 라는 기회를 주는 것. 이런 식의 어떤 절차적인 보장, 투명성,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기 이제 위원장님 계십니다만은 이런 보고서를 받은 경기도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잘 소화하고 그 어떤 그 의미 있는 제도로 만들어낼 것인지, 의회가 이걸 얼마만큼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이 조례가 도입됐을 때 성패를 가늠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에는 경기도민들의 높은 민족 소양, 그리고 그런 높은 민족 수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발제문을 요약해 보면 오영신 변호사님은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형 인명사고가 재차 반복되는 이유로 사고 책임자 형사처벌을 최우선으로 했던 기존의 관행과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경기도 공적조사위원회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사회가 사고 등으로부터 학습을 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공적사고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된다면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먼저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최창유 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창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 7주기를 우리가 새로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 그 단원고 학생들의 기억 장소인 민주시민교육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이런 그 교육원을 만든 까닭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늘 다지고 마음을 다지고 또 안전한 그런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자는 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서 그 발제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 자본의 탐욕으로 그 안전조처를 미흡하게 하거나 법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대형 참사가 일어났고 또 다수의 시민들의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발표하신 여러 참사들 말고도 사실 우리가 망각을 잘하고 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최근에만 해도 그 대구의 지하철 화재 2003년도에 일어났죠. 192명이 사망했고 부산의 구포역에서 열차 전복 사고로도 7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사실 이천의 냉동 물류창고 또 물류창고에서 화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고가 계속 되풀이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에 정확한 진상과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몇 사람의 그냥 형사처벌 또는 뭐 보상 문제 이런 것들로 쟁점화되거나 정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아주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을 텐데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대책은 미봉책으로 그치고 정치적인 막 대립과 공격을 오히려 함으로 인해서 본질이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실을 분명히 규명하고 또 양심을 회복해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조사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를 여기서 발표해 주신 것은 매우 시사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도의 인구 규모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상설적인 공적조사의 구성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후에 이 보건복지위가 토론에서 더 나아가 이런 조례도 실질적으로 구성해서 좀 통과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조례안 내놓은 것을 좀 제가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토론회의 이 제목이 공적조사위원회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용어에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의 혼돈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안을 보니까 공적사고조사위원회 이렇게 했던데 어쨌든 이 명칭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사회적 피해조사위원회, 사회적 사고조사위원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명칭에서 어찌됐든 좀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이제 다른 뭐 세월호 조사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조사위원회도 오면 대부분 이 정치적인 서로의 대립,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 전문성,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추천과 구성 단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토론에서도 쟁점이 될 거고 이후에 일을 해가시는데도 이제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과 늘 함께 연관을 지어서 이제 가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효율성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아직 이제 조례로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이후에 법률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법률적으로 보완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또 덧붙여서 드리면 첫 번째는 구체적인 그 도민의 삶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이 조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발제자 말씀하신 복지와 건강의 문제, 또 그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의 문제, 바로 청소년과 아동에 관한 문제죠. 이런 건 요즘에 뭐 특히 유아들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또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가. 다음은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은 도민의 직접적인 문제이면서 또는 우리가 좀 잘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 도조례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경기도정이나 시군 자치단체와 연관되는 문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재공화국이다, 산업재해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각종 산재 사고가 보면 행정기관이 어떤 법률적으로 미흡하거나 관리 감독을 못해서 생겨나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도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문제. 앞서 제가 말씀 중에 이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천에 그 물류창고에서 이제 두 번 그 사고가 났었어요. 2008년도에는 이천 냉동창고의 화재로 40명이 사망을 했고, 2020년 이천에 또 물류창고 화재에서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고유하게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되어서 같은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경기도의 조례여야 오히려 잘 다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에서 비록 상위법에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충분하게 도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가는 경기도 우리 또 행정 이런 차원에서 보면 조례 제정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창희 대표님은 대형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산업재해 문제 등을 언급하시며 경기도의 공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적조사위원회의 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독립성 문제, 또 상위법과의 연계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허승범 정책기획관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경기도 정책기획관 허승범입니다.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토론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이라든가 사건, 사고 이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반성을 하고 계시고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데는 저 자신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행정 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이런 사건, 사고가 있으면 불과 한두 달, 뭐 심지어는 며칠 만에 종합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으로서 일단 사고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사고를 수습한다기보다 여론을 무마하고 그 이후에 일부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나서 그 뒤로는 유야무야 되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저도 참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좀 하루빨리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데는 크게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감을 전제로 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런 논의가 우리 경기도의 조례로 녹아들어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경기도 조례로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지, 그래야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점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존 법령과 행정 시스템과의 조화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이 법령이라든가 행정 시스템이 사실 그 제도 자체로는 상당히 완성적이고 그다음에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의 문제는 별건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기존의 법령 체계나 행정 시스템과 이 공적위원회, 공적사고조사위원회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하고 제16조에 따르면 대형 인명사고 등 공적 관심사 발생 시 별도의 공적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조사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집행부서는 사안에 따라서 관련된 법령, 조례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그러한 대형 사고들 또 대형 이슈들에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전문위원회들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건 사고 발생한 이후에도 관련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다 그 이후에 그 대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할 것을 감안을 해서 또 우리 저희 도의회에는 행정감사권이라든가 또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행정조사권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적사고조사위원회를 조례로 도입했을 때 이런 제도들과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발제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물류단지 중심으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경찰, 소방 또 물류단지 담당하는 그 산업부서 다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을 밝혀내고 필요한 부분은 처벌을 하고 뭐 미흡하지만 개선 방안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적조사위원회가 다시 조례로서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실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막상 그런 문제를 닥쳐보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례 적용 대상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보면 공적 관심사란 공중의 생명과 신체, 재산, 그 밖에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여 경기도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기 원하는 관심의 대상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다른 이제 저 항목에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대한 침해, 가능성이 현저하다라든가 실체적 진실을 알기 원한다라든가 이런 규정들은 사실상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좀 정치화돼서 정확해야만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사고 조사가 사실 핵심적인 기능인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는가? 뭐 앞서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은 법적으로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들,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 그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다시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법적인 근거를 둔 조사와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7조에 보면은 예비사고 조사, 그다음에 19조에 보면은 현장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공적사고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칙상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아까 발제자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문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전문성이라든가 독립성을 가진 조사 결과를 담보해내기가 과연 자발적인 협조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행을 강제해야 되는 행동을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그런 강제력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공개와 관련해서도 공적사고조사위원회가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되게 되면 상당히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들을 다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였을 때 과연 그에 따르는 뭐 단순한 사회적 문제 이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공적사고조사위원회 조례에 관한 그 취지, 문제의식은 100%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공감대를 조금 더 좀 확산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들 모두 가슴속에는 진짜 더 이상 우리가 대형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다 형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좀 이렇게 더 밖으로 끄집어내서 뭐 현재 우리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과연 제도가 잘못된 건지, 잘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우리의 행태가 기존의 제도를 무시하고 그냥 뜨거운 냄비처럼 금방 달아올랐다 식어가는 그런 우리 행태,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공적사고조사위원회를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기존 제도와 융합시켜가지고 도입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이게 실효성 있게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를 둔 형태로 도입이 돼야 이게 실효성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로 도입하게 되면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좋은 취지를 과연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성범 정책기획관님은 영국 공적조사위원회의 의의 및 경기도 공적조사위원회의 도입에 있어서 오늘 토론의 취지,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법령과 행정 시스템 조화 관계를 매우 중요하므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공적조사위원회의 운영상의 적용 대상이나 그 제도의 혼란성, 또 이 공적자원회의 신뢰성 확보 문제, 또한 운영상에 발생될 수 있는 재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정지혜 입법조사관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입법정책 담당관 신입법조사관 정지혜입니다. 저희 먼저 발표자의 취지에 근거하면서 공적사고조사위원회가 왜 설치되어야 되는지, 왜 경기도에서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법정책 담당관이 소속인 만큼 저희 입법정책 담당관실에서는 이제 조례에 대해서 입법 필요성, 입법 타당성, 조례 체계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발제자분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미 이런 공적 사고, 공공의 관심사가 몰리는 대형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특별법에 근거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취약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어떻게 상술화시키고 정착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 영역별로도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먼저 선행적으로 해 나갈 때 조금 더 가능성을 타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공적조사위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검토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일단 경기도에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면 일단 경기도 공적사고조사위원회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16조 2의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문기관의 성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안 제8조 같은 경우 위원회 업무 범위를 조금 더 굉장히 광범위하고 후괄적으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저희는 자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현황 파악, 현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 조사는 가능하지만 여기에 대한 분석, 해석, 규명 등에 대한 내용은 법 제정 전에는 아직 가능하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조례에서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은 자문기관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 수집, 현황 분석, 대한 정리, 사실관계 정리, 증거를 수집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관련 법을 만들고 그 관련 법에 근거해서 조사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발동되는 것이 가장 치료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입법 촉구를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먼저 경기도에 공적 사고라는 것이 뭐지?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실질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에서의 조례 제정 의미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련 특별법에 근거한 세월호 참사,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든지 피해자 지원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실행하고자 하는 공적사고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내용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대상 선정, 위원회 업무 범위 등 이 세 가지를 조례 체계적으로 담아 나가는 것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2조의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제8조의 업무 범위를 객관적으로 한정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발제자의 말씀처럼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진행되어진다면 충분히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조례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하셨고요. 그러면은 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성은빈 정책지원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지원팀장 성은빈입니다. 저도 오늘 조례안 내용에 기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조례 취지는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공적 관심사 등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공적사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사고 등에 관한 이제 원인 분석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2조 정의에서 그 공적 관심사를 이렇게 공중의 생명과 신체, 재산, 그 밖에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여 도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기 원하는 관심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도내의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공적 관심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범위가 이제 도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기 원하는 관심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대상 범위가 다소 좀 매우 많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조례를 진행하실 때 공적 관심사의 대상 선정과 가이드라인 등도 함께 고려를 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심사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정말로 그 객관적으로 좀 진실을 좀 더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한 부분으로 좀 추려서 나중에 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 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이제 공적사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보통 운영을 하는 부분과 116조에 따른 합의쟁정기관, 법령이나 조례에서 합의쟁정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른 앞서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는 법에 따른 법정위원회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역시 법령에 따른 법에 따른 법정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조사 사고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사 권한 부여라든지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서의 성격, 그 위치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심사하고 기능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가 더 그 큰 권한을 가지려면 추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제를 통해서 관련 입법을 통한 그 법정위원회가 되어야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굳이 거창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 저도 이제 잠깐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재난 안전과 관련된 대형 인명 사고와 공적 관심사를 조금 구분을 해서 조례를 좀 구분해서 실효성 있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영국의 공적사고조사위원회는 상설화가 되어 있고 법정위원회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따른 조사위원회라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많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상설화가 된다면 이게 상설화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고마다 조사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분야의 임무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런 그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때 이제 조사들을 하고 바로바로 해체되는 그런 위원회도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은민 정책지원팀장님은 이 조례안에서는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공적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공적 관심사라는 부분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부분의 구체화의 필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사고조사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좀 더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사 권한 부여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그 토론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예. 우리 처음에 최창희 대표님 정말 그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구체적 도민의 삶, 이게 국가 단위의 그 공적조사위원회가 아니라 경기도의 조례로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의 조례로서 추진된 것에 가지는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토론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 단위에서 하면 법으로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구체적인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좀 잘 포착을 해서, 그리고 법이 아닌 조례의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잘 착안을 해서 이 좀 제도가 고안이 좀 정밀하게 고안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걸로 보이고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허승범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게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안에서 다 이걸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우려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제도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제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어드바이저리 바디라고 해서 자문기구입니다. 이게 어떤 권한을 가지는 기구라기보다도 자문을 하는 기구인데, 다만 그 기존의 시스템이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고안이 된 제도고, 그 영국 법계를 따르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캐나다 이런 데서는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예의적인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행정부에서 해야겠죠.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의회에서 하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좀 차분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안. 이게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좀 차분히 두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안들에서 뭐 형사처벌도 하겠죠. 그건 지나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분히 봐야 될 사안들에서 결국은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그렇게 제도를 생각하고 착안을 해야지 모든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를 원래 이제 제도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효성 부분에서 이제 법적인 강제라는 부분은 이제 증인을 부른다든지 뭐 위증을 할 때 처벌한다든지 소환에 불응할 때 뭐 한다든지 이런 이제 강제 수단의 문제인데, 그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이 아니고 어떤 그 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제도를, 문제 원인을 차분히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의 협조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어떤 그 개개인에 대한 강제 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거든요.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나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자료들의 협조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그런 어떤 실효성 문제는 해소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자료가 남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획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문제가 생기면 소방관 출동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 있는 사건, 그러니까 차분히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사건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남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남아서 공개가 되고 축적이 되고 이게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한테 어떤 그 충분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상당히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태스크포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종재 입법조사관님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 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그 법에서 자문기관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밖에 못한다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조례가 광범위하게 지방자치 어떤 업무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차피 이 그 공적조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이게 그 법적 구성력을 가지는 않습니다. 의회와 도지사에 보고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걸 집행 방안을 마련하는 거는 도지사와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경기도 그런 부분은 그 법에 나오는 자문기관의 역할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성은빈 팀장님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상설화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이제 오늘 발제한 것의 핵심을 가장 근본 전제를 건드리시는 문제인데, 전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국가 단위로 보면은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발동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근데
그 특별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가 상당히 힘든 정치적 어떤 논란을 거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졌고 실제 지금 운영 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상설 특검처럼 특검을 만들 때 그러지 않습니까? 특검을 한번 만들려면은 상당히 논란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툴만 만들어 놓은 거죠. 툴을 만들어 놓고 발동 조건, 이런 절차를 규정해 놓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되는 사안이 생겼을 때는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상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허승범 정책기관님 더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시죠. 네. 발제자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거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기존 시스템하고 양자가 병립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과연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가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의식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희가 조금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질문사, 네. 이제 뭐 오늘 좀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경기도에 조례로 도입할 때 이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차피 뭐 법률 내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법 밖의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좀 더 검토를 해보시면서 저는 이 의미를 지금 더 중요시해야 된다. 잘 알다시피 앞서 뭐 발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 그것들이 결국은 도민들의 이제 구체적인 무고한 그런 희생들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설사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일이 늘어나더라도, 다소 좀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필요하고, 특히 지금 그 공적사고조사위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중심의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 공적사고조사위원회는 민과 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결합된 그런 상설적 조사가 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강조해서 말을 하지만 어떤 책임자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조사위원회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내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협업을 한다면 오히려 차후에 어떤 시스템을 또 새로 마련하는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데는 또 의미 있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또는 토론실. 이 토론회는 지금 경기도의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댓글이 없습니다. 단지 영국 사례를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말씀이 없으셔서요. 그 재밌게 하자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그 공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셔서 하는데 우리가 또 너무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심을 한다는 게 뭐든지 조금 무리를 빚을까봐 이렇게 비공개하고 비공개하다 보니까 행정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거의 다 비공개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불신을 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게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적 신뢰 기반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취약한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공적조사위원회가 공공의 문제에 관한 사고조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위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저는 물론 이제 인적 구성의 투명, 중립성, 활동의 독립성,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 활동하는 과정이 가능하면 낱낱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공개되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가 공개가 되고 적어도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공개가 돼서 일반 홈페이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그 결과들이 적정한 방식으로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면 그러면 그 기획관님 우려하시는 그런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해설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회적 참사위원회 홈페이지하고 영국의 그랜펠 타워 인콰이어리 그 홈페이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의 투명성의 문제, 절차의 투명성의 문제가 정보의 공개 문제가 저는 이 제도가 만약 우리 경기도에 조례로 도입된다면 성패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다 좋은 제도일 것 같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현실로 닥쳤을 때 만약에 이제 공적조사위원회가 조례로 돼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모든 사안에서 다 할 수 없고 상당히 민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이견이 있는 그런 안건들이 제기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가볍게 사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주 쉬운 문제가 올라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시간의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된 사실을 발견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운영은 독립적이고 또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거기서 나온 결론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게 그냥 여기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이고 투명하니까 우리가 다 이건 신뢰를 해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이게 또 다른 하나의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논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위원회에서 나온 걸로 갖고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기우 같기는 하지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제가 자장으로서 오늘 쭉 진행된 토론회를 소개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종 제도는 나라의 형편에 따라 다시 말해서 환경이 되겠죠.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제도가 안착되는데 시간과 모든 그 여건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적사고조사위원회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난 후에 사후 처리보다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를 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이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치지요, 이제 목적이니까. 가치를 설정하고 이 목적을 가는 과정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법적 합법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별 탈 없이 잘 엮어갈 수 있는가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문제에서 마침 유튜브에 지금 질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하신 분들이 사실 본인들이 느낀 대로를 잘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이 좋은 의견들을 또 제가 마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서도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료를 제정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연구를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말로 흐림탄하게 나온 이야기들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